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시죠? 작년 미국 증시가 팬데믹 저점을 기록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팬데믹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이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21개 주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미 3차 재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경제 봉쇄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매우 좋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요. 캐터필러라든지 보잉이 크게 하락하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고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이글, 갭 같은 의류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도 크게 밀려났었고요.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주 이런 것들도 이날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원래 이날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것은 코로나 관련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 두 인물의 발언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지면서 오후장 들어서 미국 증시는 이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3일 주요 지수는 산업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막판에 들어서 이 낙폭을 크게 키운 모습입니다. 0.94% 하락하면서 오늘 32,42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낙폭을 막판에 조금 키운 모습이고요. 1.12% 하락했습니다. 13,220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 30포인트가량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 이날 하원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옐런 의장은 현재 자산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규모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연준은 필요한 만큼 장기간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 속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63%대까지 내려오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등의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 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다소 부진했습니다. 4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88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4.2%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860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8개 업종이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재가 2% 하락하면서 가장 약했고요. 산업도 1.75% 떨어지면서 오늘 매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과 에너지 1% 넘는 낙폭을 기록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 속에서 유틸리티는 1.5% 오르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가 각각 0.3%, 0.4% 상승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 먼저 빵주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애플과 페이스북이 하락했습니다. 각각 0.7%, 1%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구글과 아마존은 1% 안쪽으로 상승한 채 마감했고 넷플릭스는 2.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내외에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섹터가
오늘 소프트웨어 인프라 섹터가 그래도 조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막판에 상승 탄력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어도비는 1.7%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브라드컴이 2.36%, 인텔이 3.28%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소프트 장중에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에 대한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디스코드는 미국 내 비디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채팅 앱이고 현재 연간 100억 달러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안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보잉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잉은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4% 가까이 떨어지면서 241달러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53억 달러 규모의 2년 회전 거래 신용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업계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보도가 되겠고요. 기존의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던 40억 달러보다 높은 규모로 체결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아컴 CBS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달한 현금은 일반적인 기업 운용 목적으로 쓰인다고 함께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오늘 9.06%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펠로톤 확인해 보겠습니다. 펠로톤은 오늘 3.48% 상승 마감했는데요. 블룸버그가 최근 펠로톤의 인수 거래에 대한 보도를 내놓으면서 상승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펠로톤이 최근에 인수했던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 AI 기업,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오늘 펠로톤의 주가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버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디스커버리의 주가는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주가가 4배가량 뛰어 올랐던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워너뮤직과 앞으로 단연간 협력할 거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조인트 벤처 음반 레이블을 발표한다고 덧붙이면서 기대감을 안아간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3.5% 떨어지면서 50달러 선을 반납했는데요. 초기에 발표했던 코로나19 백신 임상 데이터에 outdated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서 관련이 없는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였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텐데요. 3차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은 지 단 하루 만에 이런 악재가 전해지면서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탄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미국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크게 밀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6%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면요. 분명히 증시에 좀 호조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었지만요. 이날만큼은 좀 상황이 달랐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시장이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독일에서 어떤 봉쇄 조치를 연장한다라는 소식 등에 유럽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고 있는 것 등에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간 좀 많이 올라왔었던 이른바 경제 정상화 관련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초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장 들어서 뚜렷하게 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 분명하게 좀 악재가 될 만한 발언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자체 그리고 청문회 출석 자체에 약간의 좀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오후장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품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던 게 바로 이 국제 유가였습니다. WTI 가격인데 국제 유가가 7%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급락을 보였죠. 최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3차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은 봉쇄 조치를 더 연장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원유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봉쇄 조치가 연장된다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투자 심리를 매우 안 좋게 만들면서 7% 가까운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거의 6.8% 하락하면서 57.38달러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도 이날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이었었는데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0.7% 하락하면서 1,72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의 발언 이후에 하락하면서 1.6% 초반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6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92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0.6% 오르면서 92.35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팀장님이 고르셨는데요.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날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권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파월과 옐런이 처음으로 의회 공식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나란히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경계론 또한 내비쳤는데요. 즉 두 사람의 발언에서 어떤 스탠스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옐런은 기조연설에서 경제 입장에서 지금 희망찬 순간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시점에서 만났다라고 전했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 코로나19 피해 대응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준, 지원을 해준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은 불황에서 완전히 회복을 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업 투자와 제조업 생산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지출은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발언 역시도 전했습니다. 옐런 역시 경기 낙관론에 좀 보태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전히 1,000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내년 정도에는 완전 고용으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이 있었겠죠. 하지만 파월은 전 세계는 장기간 동안 지금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이 같은 추세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로 증명된 근거 없이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두 인물이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시장의 반응도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이체방크에서는 옐런은 현재의 경제 지표는 좀 좋지만은 앞으로 경제 입장에서 진전이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역시도 필요한 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고 이번 발언을 해석을 했습니다. CMC 마켓이라는 기관 역시도 연준이 경기 회복 낙관론을 재강조했지만은 일정 기간에 지원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도 재확인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BS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주간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은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회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일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뜻의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간밤에 이 오후장에서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나 통화 정책 등에 대한 경계심이 시장에 좀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경계 심리가 나타났다라고도 일부는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주요 외신 헤드라인을 보더라도 파월과 옐런 연설 후에 증시가 낙폭을 확대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그 즈음에는 많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크리티컬한 내용이 앞서 전해드렸듯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 역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타격을 받았다 쪽으로 내용이 또 이동하는 모습도 장중에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옐런과 파월 둘 다 모두 이 자산 가격이 다소 좀 올라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긴축 전환 시에 미리 연준이 소통을 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역사적 과거 통계 자료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CNBC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이제 약세장이 발생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첫 해에 급격한 반등이 보였다면 그 다음 연도 2년 차에는 시장 상승 탄력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1년 전 오늘이 바로 시장이 저점을 찍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을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시장은 8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한 건데 작년에 초강세장을 처음 경험한 분들은 올해 시장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런 수순이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장이 30% 이상 급락했던 적이 딱 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과 74년, 87년, 2002년, 그리고 2009년 이렇게 5차례였었는데요. 이 5번의 사례를 보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한 첫 해는 모두 5차례 굉장히 엄청난 반등장을 기록했습니다. 70년대에는 40%, 그리고 2009년에는 거의 70%에 가까운 첫 해 반등장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해가 되면 오르긴 오르지만 시장 랠리는 상당히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970년대에는 40% 넘는 첫 해 반등을 보이게 되자 그 다음 연도에는 약 10% 정도 오르는데 그쳤고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첫 해에 거의 60% 넘는 급반등을 보이게 되자 그 다음 연도에는 약 10% 안팎의 작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물론 1987년에는 좀 달랐죠. 1987년에는 첫 해에 20%의 반등을 보이게 되자 다음 연도에 오히려 30%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대체로 첫 해가 굉장히 강하면 두 번째 해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 1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저점을 찍고 시장은 80%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통계에 비춰봤을 때 올해 시장은 상승 탄력이 부진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태인 겁니다. 한편 올해 월가의 S&P 500 지수 전망치 평균이 약 4,099선인데요. 그렇다면 전일 종가에 비해서 약 4%밖에 업사이드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3월인데 월가 평균 목표치와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작년과 같은 시장의 강세장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또 남기는 것 같거든요. 자, 팀장님, 과거 통계가 물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좀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라고도 좀 보여지죠. 약세장 후에 가파른 좀 회복을 했고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은 좀 쉬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는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증시가 지수가 가파르게 쭉쭉 오르기보다는 어떤 업종 내에서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지금까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앞으로 GDP 성장률보다도 미국 증시의 상승률이 언더퍼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간에 이제 미국 증시의 고밸류에이션을 유동성 공급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부양 정책이 이 지탱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이 좀 약화될 것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최근에 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둘 수는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한 그 대목이 왔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 3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죠.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료들이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고위급 임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으로는 여기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BP나 쉐브론, 엑소모빌 그리고 BHP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탄소 배출 제로와 관련된 기술에 투자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에 기반한 탄소 배출권 규제를 지지하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파리기후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책안에는 도로나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만 1조 달러를 투자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발등에 불을 끄는 긴급 대책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지 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이 아무래도 이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지출이나 이 조세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1.9조 달러 부양책 탓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유발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잇따른 부양책으로 재원이 부족한 탓에 일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소득세율, 자본이득세 등의 증세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월가 등에서 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보려면 일단 이 인프라 관련해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대규모인 만큼 인프라 관련주들이 날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을 내려볼 수 있는지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월가도 대체로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의 경기 회복세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인데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인프라 투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는 ETF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인 SLX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ETF인 PAVE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해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좀 가시화가 될 때부터 그리고 대선에 좀 출마를 하고 좀 대선전이 있을 때부터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이 1년 전에 비해서 100% 이상이나 올랐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스트래티직 웰스라는 기관에서는 트럭 운송 등의 관련 섹터를 선호한다는 분석을 최근에 또 제시를 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프라라고 해서 꼭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까는 것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인프라 투자에는 IT 인프라,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든지 5G 브로드밴드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용 메신저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간밤 주가는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펠로톤이 인공지능 및 웨어러블 기업을 준줄이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3.5%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와 크루엘라로 화려한 컴백을 예고했지만 개봉 일자를 줄줄이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장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이날 약세장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선방을 했는데요. 게임용 메신저를 인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게이머용 이 채팅 앱인 디스코드가 약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매각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유력한 인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CNBC는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코드 인수 추진 이유가 몇 가지 된다라고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여전히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상 SNS죠. 틱톡 인수에 300억 달러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메신저 앱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CNBC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스코드가 엄청난 유저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도 매력 포인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디스코드의 월 활성 이용자가 1.4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트위터의 동수치가 1.92억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버금가는 굉장히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졌고 인기 있는 앱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스코드가 게이머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앱이라는 점이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사업과도 그렇기 때문에 잘 맞을 것이다라는 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같은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이제 엑스박스 콘솔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게이밍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 확장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에 디스코드 인수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자, 100억 달러라고 한다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뭐 인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독점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난관, 예상되는 것들은 없을까요? 네, CNB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대로 반독점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소니라든지 닌텐도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또 이 에픽 게임즈 등의 게임 회사들은 100억 달러를 일단은 감당할 회사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철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수에 나설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편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디스코드 인수 시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강세장을 맞은 지 1주년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 팬데믹 수혜주로 꼽히면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월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장이 지난 1년간 강세장을 보여왔던 만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한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에도 어느 정도 뭐 수혜를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면모를 좀 과시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상승권에서 놀면서 타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웨드부시가 낙관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전 단계에서부터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잠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3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펠로톤이 여러 개의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펠로톤에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서 펠로톤의 주가는 이날 부진한 시장에서도 약 3% 넘는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블룸버그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펠로톤은 지난 2월에 음성 인식 기술 기업인 아이쿠도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기업인 아틀라스 웨어러블
또 인터랙티브 피트니스 매트를 만드는 오타리 이 세 기업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자, 이런 행보는 지금까지 펠로톤이 실내 자전거와 그리고 트레드밀, 러닝머신에 국한되어 있었던 펠로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피어핏도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펠로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때 팬데믹 수혜로 $160도 넘나들었던 이 펠로톤의 주가는 최근 $110 선까지 크게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난주에는 또 이 펠로톤의 러닝머신에서 어린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최근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과연 이 펠로톤의 주가가 언제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팀장님, 본격 반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M&A를 통해서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것, 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그 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펠로톤에 대한 투자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낙관론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은 이것은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집콕 트렌드가 약화하겠지만은 여름에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펠로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시장에 대한 침투율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일까요? 네,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비롯해서 크루엘라 그리고 루카 등 다수의 작품들의 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의 개봉 스케줄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봄에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여름으로 미뤘습니다. 일단 5월 28일에 개봉 예정이었던 크루엘라의 개봉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을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지만요. 기존에 5월 7일에 개봉 예정이었던 블랙 위도우는 개봉일을 2달 정도 연기했습니다. 7월 9일로 미뤘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동시 개봉을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두 작품 모두 $30의 대여료를 내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픽사의 루카 같은 경우에는 극장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직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공개할 예정이며 대신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 다수의 영화들도 개봉일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또 한국에 입성할 예정이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 이때 이 넷플릭스와 같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드라마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디즈니는 테마파크 개장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테마파크 입장소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입장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현재 시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 디즈니는 오는 4월 23일에 가장 먼저 플로리다에 위치한 테마파크를 개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모로 따라서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 대한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 특히 이 디즈니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디즈니와 관련돼서 월가의 좀 의견은 그동안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고성장이 주가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존의 핵심 사업이 좀 바톤을 이어받을 차례다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그레스라는 기관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고성장이 결국은 팬데믹 악재에서도 디즈니가 선방하는 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제는 여행 수요 회복 등과 더불은 이 경제 정상화가 호재로 작용할 차례가 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역시도 최근에 이 테마파크의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이 디즈니의 이익률 개선에 빠르게 또 기여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